발전과 에너지원에서 일단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전자기 유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놈의 촘촘하게냐 많이냐의 논쟁 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고 싶어요. 응? 자, 전자기 유도. 발전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자기 유도. 우리가 유도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죠? 무엇을 이끌어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물체 내부의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유도한다. 경상도 사투리로 꼬신다. 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잘 봐봐. 근데 이게 전자기로 들어오면 결국 뭐를 일으킨다? 여기에 가로에 들어가는 게 전하의 이동을 일으켜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가 유도의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등 때 배운 거 잘 기억해봐. 정전기 유도 있었죠. 정전기 유도는 뭐였어요?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대전체와의 인력 또는 청력으로 인해서 전자가 대전체 내부에서 이동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대전체 양쪽이 서로 다른 극으로 전기를 띠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였잖아. 얘는 뭐다? 대전체 접근으로 양쪽 끝이 분극, 극이 나뉘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였잖아. 결국 분극이 되는 것 자체가 유도전류거리인데 즉 전하의 이동이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원래는 자기선소 고등과정부터는 정확한 개념으로 배워야 되니까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 우리가 그냥 뭐라고 비슷하게 설명했냐면 자기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코일이나 회로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전자기 유도예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얘를 디테일하고 제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돼요. 실제로 패러데이가 먼저 그 법칙을 발표하고 곧이어서 렌츠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한 2년인가 3년 차이가 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렌츠부터 배우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렌츠 법칙에서 설명하는 것은 유도 전류와 유도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자기장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와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회로에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게 렌츠라고. 공식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되냐면 렌츠 법칙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자, 솔레노이드 내부 어딘지 알겠죠? 네. 우리 코일 감겨있는 그 안쪽 공간을 말해요. 자, 여기 첫 번째 개념. 자기선속.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고 기호로 표시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정확한 정의는 그 공간을 통과하는, 정확하게는 그 공간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발전기에서 요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그 솔레노이드 내부 공간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 선속, 진짜 말 급해서 줄이면 자속. 그러니까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 개수, 자기력선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자기선속이 변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때, 중학교 개념이면 그냥 자기장 세기가 변할 때. 왜냐면 좀 이따가 패러데이 법칙 가서 요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자기력선 개수는 사실 뭐가 되느냐면, 우리 B, 자기장 세기잖아, 보통.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선속 밀도예요. 자기력선의 촘촘한 정도, 면적당 지나가는 선개수 곱하기 S, 면적이란 말이야. 뭐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와 전체 면적을 곱하면 총 자기력선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는 자기장이 변해도 되고, 뭐가 변해도 돼요? 그치. 코일이나 단일회로 내부 면적이 변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선속이 변할 때 어떻게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변화를 방해하는, 같은 말로 억제하는, 변화를 감소시키는. 자, 변화를 감소시키려면 뭐가 생긴다?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 자기선속을 변화시키는 자기장이 생기려면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장 세기, 원래, 자, 변화하는 세기가 변화라 그랬으니까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죠. 맞지? 그럼 어떻게? 자, 자기장이 점점점 세지고 있어. 세지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유도해야 돼? 그렇지. 증가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렇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줄 플러스 유도 전류가 같이 만들어진다가 렌츠거든. 근데 요거를 다르게 해석해도 돼요, 사실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선속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면적을 변화시키든지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근데 보통 렌츠 법칙에서는 사실 자기장 변화를 기본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 일정한 솔레노이드의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렇지. 자석으로 움직이면 되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다? 이 말이 솔레노이드 부근의 자석을 움직일 때라고 봐도 되죠. 그지?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잖아. 그러면 자석을 방해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들이댈 땐 밀어내고, 도망갈 땐 잡아 당겨야죠. 꼬셔야죠.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해야 돼. 진짜 밀당이야.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렌츠 법칙에서 제일 많이 보는, 내가 이걸 이번 1년 동안 내가 이 그림만 지금 몇 번째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등에도 있잖아. 중등에도 렌츠 법칙이 있거든요. 이 몇 번째 그린다, 봐봐. 심지어 오늘도 그렸네. 중학교 과학하면서. 자,
솔레노이드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발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좀 그려주면 좋겠는데. 자, 그 솔레노이드 그리는 그 개딱 이따 구짓거리 하지 말고 진짜. 그지? 자, 여기에 뭐를? 검유계를 깔았습니다. 검유계라는 거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때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는지 B에서 A로 흐르는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지금 이 솔레노이드 회로에 건전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전기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원래는 안 통해야 되는데 요 앞에 뭐 아까 자기 선속을 변화시킨다? 뭐를 움직일 거다? 자석을 움직일 거다. 근데 봐봐. 자석이 가까이 가면 강해지는 거죠. 자기 선속이, 자기장이. 이게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자석이 여기가 M극이면 자기력선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쪽이지. 이쪽 여기 자석이 S극이면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자, 자기 선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몇 가지다? 네 가지죠. 어떻게? N극을 들이댄다. N극이 빠져나온다. S극을 들이댄다. S극이 빠져나온다. 맞지?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장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이쪽으로 자기장이 강해진다. 이쪽 자기장이 약해진다. 반대쪽 자기장이 강해진다. 반대쪽 자기장이 약해진다지. 그러면은 유도되는 자기장은 강해지니까 반대로. 약해지니까 강해지니까 반대로. 약해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근데 사실 여기에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저절로 이 솔레노이드가 뭐의 역할을 한다? 전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도 되느냐? 자, N극이 들이대니 이쪽이 N극이 돼서 밀어내는 거야. 맞지? N극이 도망가니까 뭐가 돼서? S가 돼서 잡아 당기는 거지. S극이 들이대니 이쪽이 S가 돼서 밀어내는 거고. S가 도망가니 여기가 무슨 극? N극이 돼서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되려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근데 그 전류 흐르는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을 따르는 거지. 방향만. 이거는 이거죠. 요거 두 개는 이거고. 얘는 다시 이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 경우는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얘는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고 얘는 다시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에서 B로. 요 둘은 그치. B에서 A로. 얘는 다시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가 유도가 되더라.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렌츠 법칙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논란이 됐던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촘촘이냐 많이냐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렌츠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전류의 세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이 필요해요. 거기서 그 학생이 그 SNS에 유명한 전교 1등인데 서술형 문제 하나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는 바람에 자기는 촘촘하게 라고 썼는데 정답이 많이어서 그 문제 빵점 받아서 전교 1등인데 점수 B 나오게 생겼다 라고 우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 행정심판을 건의 많이 하는, 그거의 최고 병신짓거리가 뭐였는지는 좀 이따 패러데이 법칙 설명하고 나서 마저 해줄 테니까 요거 일단 필기 간단하게 합시다. 학교라서. 자, 두 번째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정확하게는 유도기전력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느냐? 전압입니다, 그냥. 유도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얘는 공식으로 배워야 돼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지.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8. 이 공식을 가르쳤다는 건 이 공식 가지고 응용해서 내는 문제를 다 내겠다는 소리인 거죠. 응? 자, 일단 요식, 가장 기본식인 얘부터 좀 분석을 할게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사실은 렌츠 법칙과 관련 있는 거죠. 그 자기장 변화를 억제하는 반대쪽으로의 유도 전압이 생긴다는 소리고, 자, 여기 그 논란의 거기죠. 가문수입니다. 자, 여기 파이, 얘가 아까 말한 자기선속, 즉 자속이고요. 네. 이제 여기 마지막 요 부분이 그거죠. 델타 T분의 델타. 델타 T분의 델타라는 거는 시간당 변화율을 말해요. 그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인데, 우리는 시간당 변화율, 소위 말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빠르기 혹은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빠르기나 기울기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력선 개수 혹은 자기장 세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야. 얘가 빠르기라고. 그러면 이제 논란의 그 문제. 솔레노이드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전압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첫 번째. 자, 가문수를 늘린다. 강한 자석을 쓴다. 빠르게 움직인다. 네, 빠르게 움직인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감는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 문제에서는.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바꾸면 큰 전류를 흐르게 만드느냐가 문제였다면. 근데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촘촘하게라고 써서 틀렸다고 끄였거든. 네. 사실 약간 문과적 감성이면 많이 감다 보면 촘촘해지는 거 아니냐, 촘촘하게 감으려면 많이 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길 수 있잖아. 그 정도에서 스톱을 했으면 내 생각엔 부분 점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문제를 빵점 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새끼가 들고 간 이 제기용 자료가 멍청했어요. 뭘 들고 갔느냐?
솔레노이드에서 앙페르 법칙 자기장 세기 공식을 들고 왔어. 우리 전자석 만들기 있잖아. 강한 전자석을 만들 때의 공식. 네. 그 앙페르 법칙의 솔레노이드에 대한 공식과 그 자료를 애 엄마가 억울하다고 인터넷에 동의 얻겠다고 올려놓은 글에 걔가 들고 갔다라는 자료 막 다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들이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솔레노이드 자기장 세기 공식. 이 공식 갖다 들이댄 거야.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과 1권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게 K2- 얘가 이제 뮤였죠. 뮤제로. 그러니까 투자율, 어떤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의 자기장 통과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 사실 얘 증가시키려면 쇠문 넣으면 돼요. 철의 투자율이 일반 진공보다는 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 부분이 그 문제가 된 거야. 길이당 가문수예요. 길이당 가문수면 촘촘하겠죠. 그러니까 전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는 촘촘하게가 맞아. 유도 전압을 크게 하려면 많이가 맞다고. 차이를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5cm에 10번 감겨 있어요. 이거를 10cm 길이로 15번을 감았잖아. 그 솔레노이드를 전자석으로 쓰면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요. 맞지? 그 솔레노이드를 변압기나 유도 기전력, 즉 발전기용으로 쓰잖아? 그럼 전압이 늘어요. 많이와 촘촘하게의 차이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촘촘하게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봐도 없는데 얘는 멍청하게 자료라고 들고 온 게 이 자료를 들고 왔다. 이거는 이의 제기하는 새끼가 나는 이 문제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이게 어느 챕터 내용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자수한 거야. 이거 물어보는데 이 공식 들고 오는 새끼를 어떻게 부분 점수를 줘. 이딴 부분 점수도 까야지.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지?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정유재란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새끼 반점이라도 줘야 되나 하는데 이모굴란 이야기를 자료를 들고 온 거야. 막 삼별초 들이대고 있으면 돼 안 돼? 맞잖아.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도 뭐 이러면서 삼별초 이야기 자료 들고 와가지고 한산도가 아니라 진도입니다 하면서 삼별초 자료 들고 오는 새끼 있으면 그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존나 패야지. 그지? 네. 그래서 나 이거 보고 그 자료 보고 그 밑에다가 내가 뭐라고 내 댓글을 뭐라고 하냐. 저 새끼 전교 1등 만나라고 적었어. 지딴에 지가 틀린 게 아니라 자기도 맞다라고 우기려면 자료를 제대로 찾아왔어야 될 거 아니야. 걔는 지금 솔레노이드와 촘촘하게 이 두 단어만 검색하고 그냥 들고 온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도 지도 몰라. 그래서 궁금해서 그 새끼 전교 1등 맞나 싶었어. 특성화고인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전교 1등 맞아요. 특성화고예요. 라고는. 비평준화 지역 특성화고예요. 후기고예요. 후기고 아니야? 부산에 있죠. 저기 한울고라고. 그 옛날 학교 이름 뭔지 아냐? 문현여상. 문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개가 되는 거야? 참고로 문현여상의 실업계 당시 커트라인은 미달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학교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남구에 성지고등학교라고. 그 너희들 친구 중에 아마 간 놈들 있을걸? 내신 따겠다고? 왜요? 거기가 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지공업고등학교였고요. 그 학교가 공고 시절에 전설로 내려오는 한마디가 있죠. 학교 화단 숲에 학교 선생님들이 친히 만들어주신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 밑에 안내장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부탁 말씀. 제발 거기다 보라. 얘들아 제발 꽁초는 재떨이에 버려다오.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였어요. 이제 그 학교가 실업계 커트, 실업계가 먼저 원서 썼잖아. 떨어졌어. 인문계 썼어. 그 인문계 커트 70% 그것도 떨어져서 그 뒤에 애들이 가던 데였다고. 미달차 자산만리 하면서. 이제 그러던 학교가 인문계화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쉽다고 이제 최상위권 한 반은 만들어지는 거죠. 내신 경쟁 존나 치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요즘은 내신은 학교 내 등급이잖아. 네. 그러니까 수능보다 수시만 노리고 그 학교 가서 탑 먹겠다는 놈들이 좀 몰려들어서 한 반, 두 반 정도 생겨요. 그리고 걔네들끼리만 내신 경쟁하고 나머지 그냥 이제 인문계 뺑뺑이 돌다가 밀려 들어올 애들이 이제 베이스 깔아주고 있겠죠.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대학 입시 제대로 성공한 새끼를 못 봤어요. 왜냐면, 야, 아침 9시 학교 가지. 8시 반 9시 입시를 학교에 가잖아. 네. 그리고 오후 4시, 5시, 아니면 자습하면 한 6시, 7시, 6시까지는 학교에 있다 나오잖아. 야, 그 시간 동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이 될까? 일반 교과 수업이? 수업 난이도 레벨이 맞을까? 억지로 한 개 반을 따로 편성할 수 있을까? 특반 하나? 시험 공부하는 시험 문제 레벨이 제대로 인문계 레벨이 나올까? 문제는 거기서 그런다고,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 그럼 내신 나온다고 그냥 대충 공부하다가 무슨 짓거리가 터지냐면 수능 쳐서 최저 등급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그런 학교는 전교생 인원도 작겠지. 등급도 힘들죠. 그래서 한 2등급, 3등급 정도 노리다가 1등급 하겠다고 간 애가 실수로 한두 과목 망쳐서 한 3, 4등급 떨어졌어. 한 과목이. 그거 메꾸겠다고 존나게 공부해서 노력하기에는 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친구들의 유혹은, 씨발 난 존나 공부하고 있는데 저 새끼들은 맨날 오는데 뭐 부럽다는 생각이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 될까? 한 번 들면 어떻게 된다? 최근에 SNS에 교육과 관련해서 존나 핫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의사라는 양반이 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정석 10회독 이야기를 했어요. 정석 실력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10바퀴를 돌렸다. 문제풀이를. 그랬더니 이제 요즘 최근에 공부하는 사람, 공부한 좀 젊은 사람, 이제 갓 대학생이나 갓 대학교 졸업하는 날, 정석 그거 수능하고 문제 유형도 다르고 단원 유형도 너무 달라서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책인데 뭘 그걸 10바퀴 돌렸다고 자랑질이냐. 이제 나 같은 내 나이나 내 나이 위로 이 노땅들은 정석, 나도 정석 한 3-4바퀴는 돌렸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와, 10바퀴나 돌렸다니 대단하다 하고, 좀 이제 나보다 밑에 30대 밑으로는 그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고리타분한 책 그거 10바퀴 돌린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러냐. 그거 안 하고도 우린 좋은 대학 다 잘 갔다. 정석은요, 수학 자체의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라 치자. 정석 10바퀴 앉아서 끝까지 지루해 안 하고 풀어본 문제 또 풀고 풀어본 문제 또 풀고라는 거는
그 양반은 공부하는 자세와 습관이 잡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는 거고 지루해도 끝까지 잡고 풀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솔직하게 잘 생각해봐. 뭐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맞냐? 아는데 실수하는 문제가 맞냐? 아는데 실수한다는 느낌이 많지.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쌤 아는 건데 실수했어요. 이거 그거 모르는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희들 애플 철자 틀리냐? 애플 철자 틀린 적이 있냐? 학원에서 너희 집 가는데 길 잃어버려 적이 있냐? 왜 안 잃어버리는데? 왜 실수 안 하는데? 왜 실수 안 하는데 그거는? 그치,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응용돼서 꼬아서 나와도 알면 안 꼬이는 거야. 너희들 가끔 선생님 문제 푸는 속도 보면 놀랍잖아. 내가 그 모든 유형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풀고 있겠냐?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문제 던져주면 내가 그걸 미리 답을 알고 답을 외우고 있어서 그 답을 풀고 있겠냐고. 그냥 가다요, 가다. 눈과 뇌가 풀기 전에 손이 풀고 있는 경지란 말이야. 이 단계로 오기 위해서 난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존나 푼 거야. 나이 30에 융합과학이 처음 나왔어요. 선생님 나이 30에. 그때부터 난 지금까지 통합과학 책에 대해서 모든 단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2타임 이상씩은 계속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책의 단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리책이 왔다 갔다 했고 화학도 왔다 갔다 했죠. 생물지학 1까지는 계속 공부한 거예요. 나도 너희들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과외하면서 그 반복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만큼 공부하냐고, 그 시간만큼. 하루 공부 시간이 내만큼 되냐고 딱 깨놓고. 학교 수업 시간 말고 너희들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것만큼 하면 성적 오릅니다. 진짜입니다. 정석 10회독은 그 새끼는 그만큼 독하게 교실에 앉아서 공부했다는 소리야. 자습 시간에 죽도록 풀어댔다는 소리야. 친구 유혹에, 유튜브의 유혹에, 게임의 유혹에, 쉬는 시간 안 거르고. 그러니까 걔는 10바퀴를 돌린 거야. 나는 농대기를 쳤으니까 3바퀴인가 4바퀴인가 밖에 못 돌렸고. 아는 문제 또 풀어요? 또 풀어야 안 틀리지. 알겠슈?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요 식을 조금 근데 변형을 좀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그거 있잖아. 어떻게 풀려? 이렇게 가지. 그러면 저기 저거 봐봐. 우리 봐봐. 파이는 BS란 말이야. 그럼 봐봐. V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요. 결국 이 식을 풀면 N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게 맞다? N에 델타 T분의 B 델타 S 플러스 S 델타 B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여기서 봐봐. 얘는 앞쪽 부분은 면적이 변화되는 거고 뒤쪽에는 뭐가 변화되는 거다? 자기장 세기가 변화되는 거죠. 아까 렌츠 법칙이 얘잖아. 솔레노이드 고정시켜 놓고 자석의 거리를 움직여서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였다면 패러데이 법칙이니까 여기가 많이 나오겠죠. 면적의 변화가.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요렇게 된 그 자석 사이에 요렇게 디귿자형 도선이 있고 레일이
여기에 이 막대기를 요쪽으로 V의 속도로 잡아당긴다고. 그럼 봐봐. 이 그림에서 N에서 S로 밀어 내려가는 자기장 세기는 균이랄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 세기 균이라니까 얘가 0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여기서 요까지 잡아당겨 나왔다면 결국 요 넓이가 뭐가 돼? 델타 S지. 얘가 델타 S고 이 델타 S는 요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뭐가 된다? LV 델타 T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를 요 공식에 대입하면 V는 N 델타 T분의 BLV 델타 T가 되지. 그럼 델타 T가 약분돼 날아가네? 그럼 뭐가 된다? MBLV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사실은 N이 2란 말이야. 그럼 N도 빼도 되지. 그냥 BLV예요. 어떻게 하면 큰 전압이 생긴다? 아래 위에 자석을 세게 해서 자기장을 세게 하거나 도선의 요 레일 폭이 넓거나 내가 빨리 당겨. 그거만큼 전압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봐봐. 하나 더. 여기서 렌치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당김으로써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자속이 증가하지. 그러면 유도 자속은 어디로 생겨야 돼? 그치. 유도 자속은 위로 생겨야 되잖아. 유도 자속이 위로 생기려면 유도 전류는 위로 생기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돌아버린다고. 요 그림 패턴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사실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에요. 빵판 문제. 보통 우리가 이거 빵판이라고 그러거든. 이 영역에는 균이란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에 요 네모난 도선이 들어갈 때 이 네모난 도선이 안에서 이동할 때 네모난 도선이 밖으로 나올 때 이건 순수하게 렌치 법칙 이야기를 먼저 해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여기랑 여기가 반대인데 어느 게 시계고 어느 게 반시계냐인 거야. 여기서 여기 X의 표시가 뭐냐면 이게 자기장 방향인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그럼 여기서 들어올 때는 들어가는 게 증가잖아. 그럼 유도자기장은 나오는 게 된 거고 유도자기장이 나오려면 전류는 이래 도는 거지.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유도자기장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계 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요게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 응용 패턴이 이 공식을 꼬우는 거야.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원형 문제든 원형이든 네모난 거든 도선을 넣어놓고 여기 요 자기장 영역 있잖아. 이 자기장 영역의 세기가 2초, 5초, 8초야. 기억, 니은, 디귿. 전류 세기를 비교하시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의 전류의 방향도 이야기하시오. 이건 문제가 신유형인 거예요. 사실 최근 수능 트렌드. 봐봐. 기억 영역은 이 공간의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유도자기장은 나와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고 니은은 안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디귿은 약해지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시계 방향이지.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의 전류 세기는 어디가 센데? 기억이 세죠. 왜? 아까 저 델타 T분의 델타의 뜻이 뭐라고?
기울기라며 네가. 그래서 내가 기울기 나오는 문제 하나 만들어 기억 한쪽 구석탱이에서 끄집어내 준 거라고. 기울기잖아. 요게 트렌드 최근 수능 유형. 그럼 너희들 수능 칠 때 이거 낸다 안 낸다? 그렇지, 너희들을 빼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발 얘네들아, 수능 물원 화원 안 친다, 물화생지 원 선택 안 한다고 수능에서 통과만 존나 파등했다는 바보 멍청이들아. 너희들이 치는 문제는 이거야. 통과 이 내용이 있어 없어, 이 그림이. 근데 이거 낼 수 있어 없어? 당연히지. 야, 상관, 연기, 중화반응, 산화, 환원. 화원급 그대로잖아. 낼까 안 낼까? 운동량과 충격량, 심지어 물원하고 글자 내용 하나도 안 틀려요. 자유는 아까 그거 등가 속도잖아. 그럼 물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화원은. 그렇지. 내신 등급 A를 따기 위한 거 말고도 그냥 수능 자체를 위해서 물원 화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들어봤는데, 우리 학원에서 물화생까지는 아마 열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코스로. 요거 이제 기말 치시고. 요일이 어떻게 깔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물리는 원장님 아니면 저기 사학센터 부원장님인 정용영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물원을 해주실 거고, 내신을. 이게 학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화학은 저기 박종범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원에서 유일하게 나보다 키 크고 덩치 큰 쌤이 하나 있어요. 과거 1과고 애들 주로 전담해가지고 화학 가르쳐주시는데 꼼꼼하게 잘 봐주십니다. 성격도 되게 깔끔하시고. 화학, 그분이 아마 화학 하실 거고, 생물은 이지모 원장님, 사학센터 원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생원도 인원이 너무 작으면은 몰라, 폐강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단, 깔아준다고는 하거든요. 이과 쪽 진학 생각이면 방학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선생님들 뭐 내신 자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퍼다 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네. 자, 요거 필기 끝나면 발전기 그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발전기 아직 안 그렸다. 미분이에요. 발전기는 미분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나랑 물리 그 통과를 쭉 1학기 부분을 배운 저 둘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미분 이꼴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냥 단순하게 시킨다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마이너스 NB의 델타 T분의 델타 S로 봐도 되잖아. 발전기 기준으로. 발전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 N극 있고 여기 S극 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요 안에 요 코일을 요 회전축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수직일 때 넓이가 최대 넓이 S0라고 할 때 요거 봐봐. 요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는데 요 수판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요게 S0죠 지금.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자기 선속을 구할 때 쓰는 S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이. 요 사각형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S는 S0 사인 세타라고. 요게 원래는 물리2의 각속도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 라디안 있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 개념을 적용해서 원래는 미적으로 푸는 건데 그까지가 물투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느 범위 안에서만 물 원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잡을 수가 있다. 잘 봐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S 그래프를 흰색 선으로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잖아. 여기 90도, 180도, 270도, 360도라 그러면 S는 사인 함수잖아요. 네. 그럼 면적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얘가 S잖아. 그러면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S는 무슨 뜻인데 얘는? 기울기죠. 여기일 때 기울기가 최대지, 접선 기울기가. 네. 여기는 0이죠. 맞지? 여기는 최소값이겠지. 네. 여기는 다시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S는 접선 기울기니까 최대값 0, 최소값 0,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슨 함수인데? 코사인이네? 요게 델타 T분의 델타 S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V는 뭔데요? 마이너스 NB의 델타 T분의 델타 S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의 반대 방향이고 그 최대값이 커지면 되네. 네. 자, 요게 V잖아. 그럼 뭐 무슨 그래프다? 교류 그래프인 거예요, 전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요 돌아가는 코일 판때기는 어떻게 돼 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네. 면적이 0. 여기는 세로로 바짝 서 있는 거지. 여긴 다시 누워 있죠. 여긴 다시 세로로 서 있지. 여긴 다시 누워 있는 거잖아. 자, 언제 전압이 커요? 누워 있을 때야, 서 있을 때야? 이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누워 있을 때가 전압이 크고 세워져 있을 때는 전류가 얼마다? 0이죠. 전류 방향이 바뀌는 타이밍인 거지. 서 있을 때 전류 방향이 바뀌고 누워 있을 때 전류가 최대가 된다고. 발전기에서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선생님 이제 아는 사람 중에 그 서울 대치동에서 지금 제일 통과로 잘 나가는 우모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이 4글자인 양반이 있어요. 엘더쌤. 그 양반이 그 강의하는 영상에 보니까 이거 그냥 암기로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통과 레벨까지만 맞춰서 영상을 올리고 아마 본 강에서는 이거 설명을 하고 있겠지. 근데 그걸 외우라고 한다는 말은 문제가 출제율이 그 사람이 분석하기에 높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도 이거 결과라도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유도할 수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요 두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누워있을 때 전류가 최대, 서 있을 때 전류 방향이 바뀐다. 오케이? 자, 각종 발전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발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에너지원이 그 에너지원의 원천이 어디냐를 이야기를 따지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다수가 태양에서 출발해버려요. 그건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발전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만 나누는 게 가장 무난해요. 화력, 수력, 풍력, 신재생. 그리고 신재생 안에 이제 따지면 조력, 조류, 파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화력, 수력, 원자력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자, 화력부터 이제 발전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게요. 화력.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화력 발전은 원래는 세 가지 모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기 터빈이에요. 자,
터빈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할게요. 바람개비입니다. 물레방아나 바람개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터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유체의 흐름을 역학적 회전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기 터빈이면 무슨 소리야? 증기로 버리는 거. 그치,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화력 발전의 증기 터빈이면 증기를 뭐로 만드느냐가 화학 에너지인 거예요. 화석 연료에. 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를 시키니까 무슨 에너지가 생길까? 열 에너지. 그치. 열 에너지가 되고,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면 네.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수증기의 역학 에너지, 정확하게는 운동 에너지가 되죠. 이걸 가지고 터빈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터빈을 회전시키면 아까 우리 발전기를 같이 달아서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가는 게 증기 터빈이에요. 네. 네, 아쉬운 건 이거지. 사실은 이 부분이 효율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수증기를 갖고 밀어내는 거잖아. 맞지? 네. 굳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수증기로 밀어내게 되는 거니까 여기 효율을 좀 줄이고 더 고성능 고회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만든 게 가스 터빈입니다. 가스 터빈 엔진은 사실 뭐랑 구조가 거의 같냐면 제트예요. 우리 비행기 제트기 엔진. 이건 뭐냐면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를 압축기로 고압 압축을 시킨 뒤에 그럼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여기에 소량의 연료 뿌려주고 불 땡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다? 똑같이 시작은 똑같겠죠.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팽창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연소가스의 역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아닌데 역학 에너지, 얘도 가스가 분출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연소하면서 열 때문에 팽창도 했고, 이 연소가스의 운동 에너지를 터빈 돌려서 전기로 빼는 거예요. 얘가 왜 나중에 만들어진 기술이냐면, 나중에 해봐요. 어차피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흔해진 기술인데, 왜 얘가 나중에 개발됐냐면, 얘의 터빈은 뭘 버텨야 돼? 열, 압력. 연소가스의 고온을 버텨야 돼요. 보통 1000몇백 도씨를 버텨야 되는 거야. 1500도, 1600도를. 그래서 소재 개발이 중요했던 거죠. 그 대신에 제트 엔진과 차이는 뭐냐면, 제트 엔진에도 터빈이 있거든요. 네. 제트 엔진의 터빈의 기능은 앞쪽에 공기 압축기를 돌리기 위한 터빈인 거지. 터빈의 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소가스의 작용, 반작용, 추력이 중요한 게 제트 엔진이고, 발전기의 가스 터빈은 연소가스에 분출되는 힘보다는 터빈의 회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초고회전 엔진이 가능해집니다. 가스터빈 엔진은. 그리고 그 초고속 회전으로 그대로 발전을 뽑아내는 게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가스터빈 발전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군함들 이거 실려 있습니다. 군함들도 사이즈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가스터빈, 디젤 엔진, 전기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동력 체계가 3단계야. 가스터빈 엔진이 있고요. 디젤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디젤 엔진으로 자동차 우리 디젤 엔진이나 트럭 엔진 같은 거. 그걸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엔진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당연히 실려 있고, 하이브리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 추진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로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배 프로펠러를.
그리고 고속 운전 중에는 뭐를 돌려버린다? 가스터빈을 돌려버린 거야. 가스터빈을 돌려서 가스터빈 회전력 자체를 바로 프로펠러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더 고속 항행이 가는데 이거의 단점은 기름을 두 종류를 싣고 다녀야 되죠. 우리나라 최신형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스터빈으로 발전해서 모터를 돌립니다. 장점, 조용해집니다. 어차피 전동기만 도는 거니까. 그리고 전쟁 상황 중에는 뭐 하면 돼? 가스터빈을 굳이 돌릴 필요 없이 배터리 충전해 놓은 것만 갖고 모터 돌려서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조용해지겠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그건 이제 뭐 엔진 이야기고 여기서는 발전기니까. 그럼 세 번째 타입은 뭐일 것 같아요? 증기 터빈, 가스 터빈. 아니, 화력에서. 부산시 저기 송도에서 다대포 넘어가는 곳에 부산시 가스 화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 발전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이건 뭐냐? 되게 심플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스터빈으로 터빈 돌려 발전했죠. 그 연소가스의 온도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열 아깝냐? 그렇죠, 물 끓여야죠. 얘는 뭐다? 가스터빈 돌린 가스로, 연소가스로 증기터빈 한 바퀴 더. 이러면 효율이 극대화되겠지. 요게 화력이고요. 참고로 원자력 있죠. 네. 원자력 증기터빈입니다. 그럼 원자력은 어떻게 발전한다는 소리야? 핵분열로 만들어낸 열에너지로 물 끓여서 증기터빈. 그럼 수력은? 댐에 쌓이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돼서 터빈 발전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의 댐마다 발전하는 타입이 조금씩 달라요. 유역 변경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춘천 쪽에 무슨 댐이 의왕댐이던가 화천댐이던가는 발전소가 어디 붙어 있냐면 저기 강릉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댐을 만들어서 물이 고여 있잖아, 산에. 물을 수로로 파서 태백산맥을 건너서 동해안에 발전소를 놔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물을 땡겨낼 거 아니야, 취수구로. 태백산맥 건너편에 발전소를 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물 낙차 이용해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발전소들은 여기서 물을 빨아 땡기잖아. 얘도 여기 하류 내려가서 여기서 발전합니다. 댐에 발전기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보면 댐에 이거 수문 열리면서 물 꽉 쏟아질 때 발전하는 것처럼 그거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댐은 사실 홍수 났을 때 그 댐에 물 꽉 쏟아지는 그 모습이잖아. 그거 발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물 빼서 요 밑에 발전소 따로 있고 여기서 물 빠질 때가 발전이에요. 우리나라 댐들은 전부 다 다목적 댐이란 말이야. 수량 조절, 홍수 조절도 하고 발전도 하고. 좀 특이한 게 이제는 안 쓰는데 저기 밀양에 가면 그 무슨 댐이더라, 밀양댐이 그 일종의 전기 에너지를 그냥 생각하면 버리는 발전소란 말이야. 양동 발전이라고. 댐이 두 개가 있어요. 밤에 전기가 싸잖아. 전기를 덜 쓰니까, 공장이나 이게 쉬니까. 그럼 밤에 그 싼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밑에 댐에 있는 물을 퍼다가 위에 댐에다 올려놔요. 응? 그래놓고 낮에 전기 많이 써야 되는 시간 있지?
위에 고인 뗏물 가지고 발전을 해서 물을 밑으로 빼요. 그럼 밤에 전기가 남잖아. 그럼 낮에 전기값 비쌀 때 그걸로 전기를 팔고 밤에 전기 남을 때 그때 밑에 물 퍼다가 위에 올리고. 요즘은 안 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에너지적 관점으로 보면 손해죠. 근데 낮과 밤의 전기 소비량의 차이를 고려하고 사실 원자력 그러니까 화력 발전의 장점은 화력 컨트롤이 쉬워요.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가 그냥 껐다가 다시 켜도 되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끄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단계에서 온도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꺼야 되고 다시 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끄는 일이 웬만해서는 없죠. 그냥 한 큰 나라의 기반의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인 이유가 그거야. 좁은 범위에 온실기체도 안 나오고 방사선오염만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완벽하게 자연친화적이죠.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나? 안 나와요. 부작용 하나는 딱 있습니다. 바다가 뜨뜻해집니다. 이게 저기 일광 해수욕장 지나서 임랑이나 원래 해수욕장에 발 담가보면 물이 뜨뜻합니다. 한겨울에 가도 뜨뜻해요. 왜? 그 뒤에 뭐가 있다? 고리원전이 저기 임랑이나 칠항 가면 그 발전소 보입니다. 눈앞에. 당연히. 그래서 사실 진해수욕장도 물이 별로 안 차와요. 거기서 위로나 밑으로 나가서. 그거 말고는 크게 변하는 거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연료 다 쓰고 난 그 몇천 년, 백만 년에서 천만 년을 묻어놔야 되는 폐 연료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일단 발전 용량도 원자력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발전소 개수에 비해서 발전되는 용량이 원자력이 되게 크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발전 35% 정도를 원자력이 기본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족한 건 지역별로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메꾸고 사실 수력은 요즘에 발전 거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표에도 아마 수력발전소 용량은 작을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거 하고 넘어가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설명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대체에너지 설명하면서 다음 단원에 여기 에너지율과 신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네. 네. 신재생에너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읍시다. 신과 재생에너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신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뉴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는 환경보호 그따위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딱 해놓고 말할게요. 석유 대치입니다. 말했잖아. 선생님이 30년 전 내가 학생일 때래. 석유가 30년 남았다고 했다고. 지금도 석유는 30년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개발된 게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존에 쓰지 않았던 연료, 기존에 쓰지 않았던 에너지를 쓰는 게 신에너지예요. 새로운 신기술. 이게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LG. 오늘 LG가 이때 1승 했다는데. 석탄의 LG화, 액화가스화인데. 자, 요거 앞에 거 두 개 구별해서 설명한 학교 선생님들도 드물 겁니다. 수소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 몇 없을걸? 수소 에너지는요, 수소를 태우는 겁니다. 수소 기체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즘에 우리 이제 택시들을 보면 전기 택시들 말고 대부분의 택시는 LPG를 태우잖아. LPG 가스, 우리 사실은 그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가스의 연소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미국 우주 왕복선 로켓 이런 거 보면 액체 연료 다 수소랑 산소 싣고 태우잖아. 네. 그것처럼 내연기관을 만드는데 연료로 탄화수소가 아닌 그냥 수소기체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BMW가요. 그러니까 그냥 수소 자체를 폭발을 연소시켜서 그 팽창력으로 엔진 피스톤을 움직이겠다. 이건 기존 엔진 블록만 조금 개량할 수 있으면 쓸만한 기술이 되겠죠. 단점은 위험해요. 수소라는 연료는 휘발성과 폭발성과 확산 속도가 무진장. 그래서 세요. 안 세게 막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도 어렵고. 요즘에 수소차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번에 신형도 나왔더라. 현대에서. 그 넥소2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에 보면 친환경 수소 버스 적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수소 에너지가 아니고 연료전지 차입니다. 연료전지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암모니아나 LPG 같은 LNG, LPG 같은 탄화수소나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수소를 충전해서 물의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촉매를 이용해서. 물의 전기분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물에다가 전기에너지 넣었더니 수소, 산소가 나오네? 그럼 이걸 역반응시키면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시켰더니 물이 나오고 전기가 생기네?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전동기를 돌리는 겁니다. 수소를 값싸게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 수 있으면 연료전지야말로 진짜 친환경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법은 크래킹에서 나옵니다. 그 2학년 2학기 과정에 보면은 우리 석유의 혼합물 분리 있죠. 그 분별 중류. 이게 맨 위에 석유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게 고등과정에 보면 휘발유 대신에 나프타라고 적혀 있어요. 나프타는 석유화학 공업용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재료예요. 여러분들 지금 옷 안에 까디벼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폴리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만드는 재료예요.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가 나프타야. 그럼 휘발유는 뭐로 만드냐? 요즘에 안 쓰는 저 밑에 기름들 있죠. 중유. 중유를 화학 반응시키는 거예요. 화학 반응으로 쪼갭니다. 자르는 거예요. 분자를. 이게 탄소수 개수로 나뉘는 거거든요. 매니의 석유가스가 보통 한 3, 4개. 나프타가 5개에서 8개까지인가? 그래서 위에서 기름이 내려올수록 탄소 개수가 늘어요. 그래서 중유가 되면 20몇 개, 30개 돼요. 얘를 휘발유 분자 크기인 한 6개, 8개 크기로 분자를 동강동강 내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럼 이 화학 반응을 시키다 보면 쓰레기로 뭐가 나오냐? 수소가 나와요. 중요 분자를 휘발유 분자로 자르다 보면 쓰레기 부산물 중에 하나로 수소 기체가 나온다고.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냥 태웠어요. 왜냐면 폭발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저기 울산에 해운대에서 진해해수욕장 지나서 울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석유공단 있거든요. 저기 온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거기서 나오던 그 불꽃이나 연소가스들이 전부 다 이거에서 수소 태운 거였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태우고 그 수소만 잘 걸러 모아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 깔아놓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수소차들이 충전해서 쓰죠. 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림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차를 이제 신혼 때 뽑은 경차 이후로 2대째 뽑았는데 과학 선생이라 수소차, 전기차에 관심이 아직 큽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타고 석탄의 가스화는 심지어 이건 신기술도 아니에요.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불러야 하느냐라는 건 의심이 갑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석탄에서 네. 탄소가 아닌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뒤에 네. 얘를 아주 고운 파우더로 만들고 걔를 아주 고온 고압의 상황에서 수소기체와 혼합해서 압축시켜버리면 탄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석탄 가루로 억지로 석유 같은 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학 반응으로. 분자 구조 같으면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기름으로 비행기를 날리고 전차를 달리겠습니다. 언제? 2차 대전 초기에 누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왜? 1차 대전 때 뺏긴 곳이 하필 유전지대라서. 배는 째고 싶은데 기름은 없고. 그때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제 유사 기술로 이거를 연료로 쓰기보다는 가끔씩 보면은 각 이제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이나 뭐 폐기물을 재활용한 뭐 소재입니다. 특히 아디다스가 많이 밀고 있어요. 원래 독일이나 이쪽이 이제 역시 독일의 테크놀로지하는 그쵸, 최고죠.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이러면서 이상한 건 그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거요. 봐봐, 이건 심지어 이산화탄소 나오죠. 단지 뭐냐면 석탄을 그냥 쓰는 것보다 액화나 기체화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화력의 컨트롤이 좋아지고 쓰레기가 없어지잖아. 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요게 신기술이고요. 재생은 영어로 따지면 리필입니다. 리필. 리필해주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나도 참 고등학교 때 참 절약이라는 핑계로 지금 생각해보면 개진상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옛날에 맥도날드 음료수 리필해준 거 아니야? 롯데는 지금도 요즘은 아마 패스트푸드에서 한 번 정도 리필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무슨 진상짓을 하고 다녔냐면 치릉구랑 같이 사직동에서 만나서 야구 경기 보고 사직동 맥도날드에서 콜라, 그때는 전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라지 사이즈 한 배 반짜리 졸라 큰 거 있었어요. 그거에 콜라를 가득 받아서 나와서 그 콜라 컵을 들고 버스를 49번 버스를 타고 광안리에 놀러 갔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맥도날드에서 그걸로 리필해 먹었어요. 예. 가능해요, 그게? 버스 이거 쉬우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 된 거죠. 대체 우리 어릴 때는 야, 선생님 어릴 때는 버스에 재떨이도 달려 있었습니다. 자석 버스는. 시외버스랑. 믿어지냐? 버스에서 유리창으로 담배 폈다고. 지하철 유리창 문 내리는 거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있잖아요. 그거 왜 유리창이 달려 있을까? 네! 믿어지지 않으면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좌석버스 재떨이 하면 그 문에 붙어있는 재떨이 그림이 있습니다. 요즘도 시외버스 타보면은 재떨이는 없어도 그 컵홀더와 컵홀더 밑에 비스막에 달려있는 병따개도 볼 수 있어요. 옛날 차들은. 맥주 같은 거 마셨으니까. 요즘엔 KTX라서 없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그 홍익회라고 그 카트에 음식물 넣어서 이거 맞아요. 가끔씩 옛날 영화나 보면 나오잖아. 거기에 사이다와 삶은 계란과 귤과 맥주는 그 장거리 여행에. 지금도 새마을호 밑으로는 다닐걸? KTX만 없고. KTX는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안에 자판기 있잖아. KTX에서 선생님은 사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호 무궁화호에서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KTX에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자, 리필. 이거는 누가 리필해준다?
자연이.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재밌습니다. 태양에서의 빛과 열을 쪽에서 길을 가는 거예요. 태양 빛은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면 이게 바이오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에너지에서 이게 화석화가 되면 화석연료가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폐기물 에너지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 혹은 폐기물 에너지. 지금 요즘에 저기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의 분쟁이 활발한 그 카슈미르 지역에 유목민들이 들판에 버려진 소똥이나 양똥을 주워다가 모닥불에 던져 넣으면 그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바이오 에너지잖아. 생명체 기반의 연료. 그리고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식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대구에서 어떤 사기꾼 회사가 이거 하겠다고 예산 10억을 받아쳐먹고 꿀꺽하고 그냥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 대구에서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저게 정답이에요. 바닥에다가 거울을 잔뜩 깔아서 그 빛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면 그 한 점은 매우 그 열로 보통 이제 냉매나 이런 어떤 냉매 같은 걸 가열해서 그 열 에너지로 동력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겠다. 라는 게 태양열 발전입니다. 영화, 이제 미성, 19금이라서 너희들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끔씩 명절이나 이럴 때 영화 채널에서 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007 시리즈 최고 망작 중에 하나인 퀀텀 오브 솔라스에 보면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 나옵니다. 가운데 타워 졸라 높은 거 있고 바닥에 거울 이빨 깔아놓고 사막 한가운데서는 됩니다. 그거 대구에서 낼 리가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데프리카라도 이거는 복사연 에너지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위도에서는 각 안 나와. 대구는 단지 높새바람으로 더울 뿐이야. 그리고 이 사실은 태양열 때문에 뭐가 온다? 바람이 불죠. 이게 풍력이 되고 비가 오면 수력이나 소수력이 되죠. 자, 소수력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선생님이 유튜브 쇼츠 보다가 이제 하나를 본 건데, 강이나 이런 데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요렇게 회전시켜서 요렇게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물 유도로를 하나 따로 빼놓고, 이 물이 돌면서 내려가는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터빈 넣어서 발전하는 방식. 자, 댐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치? 물줄기의 일부를 옆으로 빼서 물의 흐름으로 터빈만 돌리면, 그럼 발전 용량은 크지 않지만 댐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발전이 가능하죠.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 채로. 그렇게 만드는 게 소수력 발전소예요. 그리고 풍력이 있죠. 풍력 때문에 생기는 파력 발전이라고 거기에 보면 그거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이게 방파제에다가 만드는 거거든. 파력발전소는 방파제 콘크리트로 이런 설비를 만들어 놓고 방을, 그럼 여기에 파도가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수면의 높이가 오락가락하겠죠. 파도 때문에. 그럼 이 높이 차이로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좁은 환기 통로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겠지. 여기에 풍력 발전기 꽂아놓고 발전하는. 장점은 특별히 공간을 차지 않는다인데 단점은
출력이 별로 좋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계속. 요런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로 만드는 게 지열 발전. 그 다음에 또 기조력으로 만드는 게 조력 발전과 조수 발전인가? 잠시만. 조력, 조수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새만금이 무슨 발전이더라? 갑자기 헷갈리네. 잠시만. 자, 조력 발전이 있고 조류 발전이 있거든요. 이거들은 무슨 차이냐? 조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시화호에 있습니다. 서해에. 만조, 간조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댐을 쌓아놓고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놓고 그 바다 호수하고 바닷물의 그 만조, 간조 높이 차이를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이에요. 이건 조수간만의 높이 차이가 큰 곳일수록 유리하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전할 수 있겠죠. 조류 발전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이순신대교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밑에가 뭐냐면 그 유명한 울들목입니다. 그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그 전투가 있었던 곳. 그 통영섬하고 한산도하고 통영 사이의 좁은 해협에 밀물과 썰물일 때 그 물의 흐름이 되게 빠를 거 아니야. 높이 차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밀물 썰물일 때 물의 흐름 있죠. 그거를 일종의 소수력 발전처럼 바다 밑에다가 터빈만 깔아 앉혀 놓은 거예요.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만조, 간조 때 조류가 멈출 때 빼고는 계속 뭐가 된다? 발전이 되겠지. 바다 밑에서. 대신에 발전 용량은 크다, 작다? 작겠죠. 그 차이가 조력, 조류 발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죠. 그다음에 뭐 폐기물, 우리 저기 선생님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데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나 대부분의 신시가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들이 폐기물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태우는데 화력 부족하니까 탄화수소 좀 섞어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태우고 나면 쓰레기 양이 줄어서 좋고, 태운다고 열이 났으니까 그 열 가지고 뭐를 하자? 물을 끓이자. 쓰레기 태운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 터빈 발전을 하면 전기가 생기니까 좋고, 증기 터빈 돌리고 나도 뜨거운 수증기는 남아있잖아요. 그걸로 인근 아파트 단지,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 난방용 온수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증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증기를 아파트 단지로 보내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발전소에서 받은 증기로 수돗물을 데펴서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집에 뭐가 없어진다? 아파트에 보일러가 없어져요. 집집마다. 대신에 뭐가 생긴다? 온수 계량기가 생깁니다. 이 집이 뜨거운 물을 얼마나 받아서 썼는지에 대한 계량기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열량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난방하고 샤워기 틀면 온수 나오고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연료비가 싸겠죠. 그럼 도시가스. 만약에 그걸 지역난방이라 그러거든요. 지역난방에 인버터 쓰면 가스비가 제로죠. 왜? 음식물은 전기로 가열했죠. 난방은 지역난방 온수받아다 썼지. 그럼 집에 가스 쓸 일은 없어지는 거죠. 요런 특징도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뭘 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석유를, 신재생 에너지는 딱 하나예요. 석유가 떨어졌을 때 어쩔 거냐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발. 이거 하고 나면 아마 뒤에 가끔씩 옛날 자료를 가지고 오는 선생님이면 그거 나올 겁니다. 에너지 제로타운. 제로하우스나 제로타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에서 전기를 받아오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집. 단열을 엄청나게 높이고, 네. 집에 환기나 아니면 온도 조절은 열교환기 같은 거 쓰고, 유리창도 거의 다 삼중창을 써가지고 단열 효율을 높이고, 환풍을 이용해서 공기 온도 조절이나 습도 조절 다 시키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풍력 발전이라던가 지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걸 도입해서 집에서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집. 그럼 외부로부터 발전 설비를 통해서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는 없거나 매우 적은 집 혹은 그런 집들을 모아놓은 마을. 우리나라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 아니면 TV 본다고 자전거 좀 타야죠.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했잖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자전거 타면서 TV 보고, 이기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살 빠지고 좋겠네. 온수 돌려야 된다. 야, 온열기 돌리게 자전거 좀 타. 자, 에너지 효율은 간단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죠. 그냥 단순하게. 연력학적으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연력학 기계장치에선 요것만 딱 보면 돼요. 자, 고열원, 저열원. 원래는 열이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고에서 저로 열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뭐를 뺀다? 우리가 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열원에서 엔진으로 들어오는 열이 Q1, 엔진에서 저열원으로 빠지는 열이 Q2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떤 공식이 나오게 된다? Q1은 Q2 플러스 W가 돼야 에너지 보존이 되죠. 그지? 여기서 우리가 효율이라 함은 Q1분의 W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1-Q1분의 Q2가 됩니다. 얘가 효율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국 뭐다? 휘발유를 받아들인 에너지를 100이라고 칠 때 순수하게 자동차가 달리는 데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가가 효율이 되겠지. 그러면 그 효율에 필요 없는 거는 엔진이나 배기열로 나가는 열, 공기저항, 마찰력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 기타 등등 자동차에서 쓰는 에너지는 효율에서 빠지겠죠. 이게 전기차가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좋다라고 현 고등과정 교과서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과학 강사 입장에서 그게 무슨 개소리냐가 돼요. 왜? 연료 갖고 발전하는데 전기 날아간 거는 발전소에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 손실되는 손실 전력은 충전한 거 배터리에 충전하면서 나가는 열 에너지는 그거 손실 다 따지면 별 차이 안 나요, 사실은. 전기차의 목적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산화탄소 적게 만들어 보자예요. 단지 그게 전기값은 연료비는 덜 듭니다. 왜? 나라에서 뭐를 해주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이빠이 주고 있으니까 충전하는데 조차도. 근데 있잖아요. 전기차 한 대 충전시키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여러분들 집 하루 종일 쓰는 전기랑 똑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먹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거 만충시키려면. 그럼 봐봐. 대한민국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환경을 중시하는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더 가겠다는 소리야. 전기차 한 대가 집 한 채보다 전기 많이 먹는다니까, 충전을 시키면. 막말로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부 다 차들 전기차로 바꾸잖아? 여러분들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전기가 변전소로 들어가는 전기가 돼야 돼. 아파트로 들어가는 전기가 아니라. 퇴근하고 와서 전부 다 충전기 꽂아놓을 거 아니야. 그거 전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파트 단지 전체보다 전기를 많이 처먹을 건데, 주차장의 차들이. 부산시에 있는 차들 다 생각해봐. 그 전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는 에너지 절약? 뭐, 효율 증가? 개소리 말라 그래, 씨. 교과서니까, 물론 전기차 효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는 왜 열이 안 나니까. 발전한다고, 송전한다고 날아가는 전기는 계산 안 해놓고, 책에는 그 계산해가지고 그래도 효율이 좋다라고 적혀 있긴 해요. 과학 강사 입장에선 개소리입니다. 야, 극단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여러분들 집에까지 오는데 33%가 날아가요, 평균적으로. 송전 손실로. 작년 통과에 그 단원 빠졌단 말이야. 그거 있었으면 너희들 쓰러졌을걸? 계산 졸라 빡센데. 변압기에서 와트수 계산하고 넘겨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 물리 선생님 중에 그거 못하는 선생님이 80% 될 거예요. 송전 손실 계산하기 진짜 빡셉니다. 그거 빠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나도 계산하기 귀찮거든. 그냥 어떨 때 전류로 넘겨야 되고, 어떨 때 전압으로 넘겨야 되고, 그거 판단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난 계산해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나도 헷갈려. 아까 말했죠.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이 외우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요 단어는 절반은 도덕이죠, 그래서. 일본 20% 이론, 30% 암기, 50% 도덕입니다. 에너지단. 오케이? 자, 요거 마저 정리하시고요.